고품격 미디어 비평 방송 기레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덜입니다. 심프로입니다. 예, 저희가 그 JTBC의 논조에 관련돼서 지난주에 녹음을 한번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JTBC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녹음을 하느라 지난주에 좀 결박이 됐고요. 지난주 내용과 새롭게 좀 추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손석희 JTBC 사장이죠. 네, 대표이사 지금은. 예, 원래는 그 보도총괄 사장이었는데 대표이사 사장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JTBC가 이 손석희 효과 때문에 시청률이 뭐 한 10% 가까이도 올라가고 손석희를 뺀 JTBC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손석희 씨가 지금 앵커에서 내려오게 됐는가 이 부분 그리고 그걸 둘러싼 잡음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좀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손석희 사장이 지금 1월 2일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앵커를 하지 않죠. 네, 뭐 6년 4개월. 오래됐네요, 벌써. 어느덧 그 사이에 우리 한반도가 정말 큰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JTBC가 그 안에서 역할을 한 게 많죠, 사실은. 그렇죠. 뭐 태블릿 PC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권을 바꾸는데 1등 공신이 JTBC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JTBC가 탄핵시켰다. 예. 그 말도 뭐 아주 과언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JTBC의 지금 위기는 JTBC 뉴스는 3%의 시청률을 넘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네. 손석희 사장이 와서 이걸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그 손 사장이 몇 년도인가? 2014년? 예. 거의 3년 이때쯤이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그때 사실 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또 세월호 즈음에서 시청률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갔죠. 네, 그때 기억나는데 그때 되게 술렁했어요. 언론 판도. 예. 이제 MBC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손석희 하면 사실 MBC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그때 MBC에 있지는 않고 성신여대 교수셨는데 예. 그러다가 뭐 JTBC로 간다. 근데 JTBC가 사실 부인도 긍정도 안 있어요,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극비리에 성사했던 이적이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는 이제 주철한 PD인가요? 그 매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석희 그래요? 씨의 매형인데 JTBC PD가 이렇게 소개를 한 거 아니냐. 근데 당시에 손석희 씨가 가면서 어떤 직급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말이 많았어요. 네. 보통 뭐 임원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근데 손석희 씨 입장에서는 그냥 뭐 상무 뭐 이런 거 달고서 JTBC를 가기는 좀 뭐 모양새가 좀 그렇죠. 네, 그때도 보도를 하기 위해서 예. 간다. 나는 뭐 임원에서 꿀빨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보도하러 간다. 그거를 명확히 했었죠, 당시에. JTBC 사장 자리, 보도총괄 사장이라는 또 이 언론사에서 좀처럼 전대미문의 보직입니다. 보도총괄 사장이라는 자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편집국장인데 그렇죠. 말하자면. 예, 보도국장 또는 뭐 이런 자리인데. 뭐 보도국장이 앵커도 하고. 예. 원래 보도국장 되면 이제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K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도국장 되신 분이 이제 빠졌어요. 네. 앵커를 하시다가. 네. 그게 일반적이죠. 이제 백오피스로 빠져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사실은 JTBC는 손석희 뭐 그런 구도로 시작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도총괄로 가실 때 정말 이 과거의 중앙일보는 나름대로 이제 약간 보수층에 가까운 논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나름 정도가 아니고 사실. 뭐 사실 그렇죠. 조중동이니까. 역사를 보면 예. 거기가 보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중앙일보는 삼성그룹의 한 계열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이병철 회장, 전 삼성 회장께서 이제 우리도 언론사를 하나 갖고 싶다. 그래서 그 당시에 트렌드가 뭐 한화에서 경향신문을 가지고 있었고 네. 현대에서 문화일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기업에서 언론을 좀 많이 가지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서 생긴 게 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비해서 역사는 좀 짧죠. 그래서 중앙일보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 사이에 이제 홍진기 씨죠. 그리고 뭐랄까 명과 암을 다 갖고 있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경성제대를 나오셔서 그 일제시대 때 이제 판사를 하셨던 분이고 우리 그 독립투사들한테 이제 가혹한 판결을 하기도 했고 근데 해방이 돼서 사실 그때 법조계에 뭐 아무도 없으니까 일본 시대에 법조 활동을 하셨던 분이 결국은 이제 다시 요직에 등용이 됐고 장관도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삼성그룹의 핵심 인력으로 이제 떠오르게 되죠. 이병철 회장이 굉장히 아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분이 사돈이 됐어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은 이건희 회장의
어떤 좀 장인이 되신 거죠. 그렇죠. 홍진기 씨의 그 딸 홍라희 여사와 이건희 회장께서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그 사이에 태어나신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외삼촌의 회사가 바로 이제 중앙일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뭐 그분의 아들, 이제 외삼촌의 아들이 예. 지금 JTBC를 사실상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홍진기 씨의 아들 홍석현 회장 그리고 그 아들 홍정도 씨가 지금은 JTBC의 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색깔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친삼성일 수밖에 없겠죠. 맞죠. 실제로 그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그 삼성코닉이라는 회사의 대주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의 어떤 영향력 하에 이렇게 이제 중앙일보와 JTBC가 성장이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는 이 중앙일보는 사실상 이 씨 일가의 영향력이 크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홍 씨의 일가는 JTBC를 만들어서 방송에 독립적으로 좀 끌고 가겠다. 이런 좀 노력이 많이 보였고 또 이제 홍정도 씨라고 40대에 이런 젊은 그 3세가 등장하면서 또 JTBC를 통해서 새로운 뉴미디어로 이제 좀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손석희 회장이 삼성을 까는 보도를 많이 했어요. 아니 그게 뭐 가장 뭐랄까 관건? 그렇죠. 이미지를 위해서 예. JTBC는 중앙일보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필요했던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네, 삼성을 까야 된다. 그렇죠. 난 내 아버지도 비판할 수 있다. 네. 사실 어떤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필요한 이런 수순인데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JTBC가 시청률이 아주 손석희 사장이 오면서 굉장히 올라갔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청률이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손석희 사장이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닌가 이런 비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손 사장 오기 전까지는 1~2%. 아 그렇죠. 1~2%. 시력과 비슷한. 그때 리포팅이 뭐랄까 새롭다면 새롭고 처참 안 돼. 예. 이 건강한 닭일 어떤가 가서 찍고 그런 게 메인 그렇죠. 뉴스고 예. 그랬어요. 뭐 이상한 방송들이 네. 좀 많았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가지고 과연 화장실에 뭐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뭐 이런 것도 취재도 하고. 네, 그래서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았고 JTBC는 3사 중에 제일 빨리 망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랬었죠. 네, 종편 3사. 예. 근데 뭐 변곡점들이 있었죠. 일단은 처음에 와가지고 삼성을 깠고. 이재용 회장과 최순실 게이트를 까면서 네. 사실 이재용 씨가 지금 이렇게 재판에 좀 연루되게 된 거, 그리고 구속되게 된 것도 JTBC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뭐 뒷얘기는 많지만 그 태블릿을 어떻게 입수했냐.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누가 줬냐? 그게 뭐 여담모처 한번 얘기해 보죠. 예. 뭐 우리가 알기로는 경비원이 줬다. 그건 또 아니다라는 얘기가 더 많아요. 경비원이 줬는데 그 경비원을 만난 것이 JTBC만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뭐 주된 예. 뭐라고 할까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렇죠. 네. 또 뭐 그 JTBC 사무실로 택배로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고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거를 준 거 아닌가 이런 추정만 있었죠. 한겨레가 먼저 물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근데 뭐 그 경비원이 난 한겨레 싫다. 예. 그래서 JTBC 넘겼다. 뭐 별의별 소리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언젠가는 밝혀지지 뭐 않았어요. 역사에 드러나긴 네. 하겠지만 하여튼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떴어요. 그래서. 떴죠. 그때 제 기억에는 5% 미만이었거든요. 예. 뉴스룸이. 그러니까 세월호 때 조금 올라갔어요. 반짝했는데 네. 그때 또 사실 욕도 많이 먹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생존 가능 시간이 뭐 좀 길다. 그래서 네. 희망도 좀 주고 그리고 에어포켓 뭐 이런 거. 에어포켓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다이빙벨. 예, 쓸데없는 좀 잘못된 기대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인터뷰 같은 경우에도 엉뚱한 사람 인터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논란이 많았죠. 뭐 그러면서 어떤 스타, 예. JTBC 스타가 탄생했는데 아시겠죠? 서복현 기자라고. 예, 이제 탄생이 됐어요. 뭐 지금 이제 후임 앵커 자리 서복현 기자가 한다고 하잖아요. 예, 뭐 손석희 사장의 아바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서복현 기자가 당시 보도할 때 화제가 됐던 게 수염을 안 깎고 나왔어요. 뭐 현장의 긴박함, 예, 처참함 예. 이런 거를 되게 잘 보여주는. 사실 그 이미지로 뜬 선배들 여러 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그 효과를 가져가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기자 사이에 뒷말이 나왔는데 그때
얼굴은 메이크업이 돼 있는데 아하. 왜 수염을 안 잘랐을까? 예. 이거는 쇼잉이다. 아, 뭐 그런 뭐 충분히 짜고 치는 그런 모습일 수 감성이다.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 아무튼 그럼으로써 인지도를 굉장히 많이 얻으셨죠. 송크은 그렇지. 기자가. 예. 자, 근데 이제 시청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 그런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조국 사태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손석희 사장이 뭐 보도자료는 아니고 예. 내부 공유용으로 최근에 뿌린 예. 글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이제 사태의 변. 예. 왜 내가 나가게 됐고 뭐 경위는 이렇다. 예. 그다음 플러스 한간에 도는 찌라시에 대한 반박. 예.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왔어. 조국 보도. 가을 사태, 가을 정국. 예, 가을 정국. 그게 있어서 예.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로 돼 있었다. 그 당시에 사실 지금 JTBC를 듣고 보는 청취자, 시청자 대부분은 약간 좀 좌편향, 진보 성향의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 예. 20부터 40. 그렇죠. 이 정도 나이대의 진보 성향의 시청자들. 이게 JTBC 뉴스룸 메인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실 신문 쪽은 뭐 경향 한겨레 같이 진보지가 좀 있었어요. 네. 근데 방송은 뭐 MBC가 약간 진보라면 진보일까? 근데 딱히 특히 종편은 다 보수층이었지 않습니까? 진보층에서 볼 만한 그런 뉴스는 없었어요. 네, 뭐 JTBC는 스스로를 진보 매체라고 생각하지 않죠. 예, 그렇죠. 손석희 사장은 손석희 앵커는 항상 말하는 게 팩트만이 중요하다. 진실만이 팩트만이 중요하다. 진실 중심. 뭐 이념, 성향 같은 건 사실 예. 진실만 확실하다면은 예. 고려할 게 아니다. 그렇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조국 사태 때 보면은 사실 그 검찰 쪽에서 흘려주는 자료들 그리고 정경심 교수를 둘러싼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속보성으로 기존 보수 매체와 똑같은 스탠스를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 기대를 배반한 거고 예.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업경으로 하면 내부에 총질을 한 건데. 내부에 총질을 했죠. 네, 그러니까 시청자의 기대를 완벽히 배반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현 정권을 막 비판을 하면서 뭔가 현 정권을 창출하는데 1등 공신인데 홀대한 거에 대한 좀 어떤 불만의 표출 아니냐. JTBC가 현재 문재인 정권을 너무 비판을 한다. 그리고 그 조국도 이 너무 과도한 어떤 보수보다도 더 강한 비판을 해왔다. 이러면서 점점 그 진보층들이 떠나기 시작했죠. 네, 그래가지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5%였어요, 시청률이 뉴스룸이. 예. 근데 지금은 3%. 이 핵심층이 지금 이탈을 하고 나니까 뭐 그런 내용들도 많아요. JTBC 보던 사람들이 MBC로 다시 떠나갔다. 이러면서 지지층들이 얇아진 거죠. MBC는 요즘에 친정부 성향의 보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MBC는 이제 색깔을 명확하게 진보다라고 선을 긋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거기서 시청자가 빠진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뭐 예. 요즘엔 다 어렵지만 그렇죠. 색채가 겹치다 보니까. 예. 그리고 그 전에 그 주 시청자를 배반했던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죠? 페미니즘이죠. 페미니즘. 네. 맞아요. 미투. JTBC의 좀 지지층도 페미니즘이 굉장히 강했고 네. 또 이제 안희정 씨를 고발을 하면서 그때 이제 성추행 어떤 페미니즘에 또 하나의 또 불을 지폈던 그런 사건들을 JTBC가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근데 뭐 그게 잘한 것도 있지만 예. 못한 거, 잘못한 것도 분명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 탁수정 씨 같은 분들. 그 엉뚱한 분 그 박진성 시인인가요? 네. 그분이 이제 완전히 파렴치한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 탁수정 이 문인 미투에 관련된 분인데 예.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제 무고죄로 고소를 많이 당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어떤 뭐 검찰에서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죄는 아니었고 기소유예 정도. 기소유예. 예. 그러니까 뭐 아리까리하다. 예. 완전히 죄가 없다고 볼 수도 없지만 예. 근데 뭐 증명하기는 힘들다. 그렇죠. 근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을 가지고 예. JTBC 잘하는 거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바로 인터뷰하기. 예. 그래서 그분의 이제 어떤 성향만 그대로 내보내면 어떤 시청자들은 그걸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박진성 시인 자체로도 굉장히 반발하셨고. 반발하죠.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저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뭐 박진성 시인이 많이 아시겠지만 거의 문단에서 축출당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억 속에 그냥 영원히 남아버렸어요. 네. 낙인이 찍힌 거죠, 이제. 혐의가 없어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무죄가 되셨는데. 무혐의죠. 예. 근데 이미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신 분인데. 예. 그러니까 이 미투 페미니즘의 명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사실 JTBC 보도였어요. 예. 문제는 이 주 시청자들이 여기에 굉장히 큰 반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좀 반발할 만할 것 같네요. 정확히 대척점에 있는 보도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이 앞세대 386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386이 주장하는 친페미니즘 정책에 예. 젊은 정반대. 세대는 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니들은 그랬을 수 있어요. 여자들한테. 예. 여성분들한테 뭐 이른바 가부장적으로 하고 여성을 착취하고 그럴 수 있어. 예. 근데 우리는 아니야. 그렇지.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 여자한테 가산점 주지 뭐 여자 군대도 안 가지. 그렇지. 그런 대표적인 억울한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불을 지른 거죠. JTBC가.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탁수정 씨 인터뷰를 할 때 어느 정도 증거라든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만한 내용을 붙여서 나가는 게 뉴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었죠. JTBC는 그렇지 않아요.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일단 지른다. 그건 좀 강해요. 예, 팩트고 뭐 단독 인터뷰니까 일단 한다. 단독을 예. 되게 좋아해요. JTBC가. 그렇죠. 근데 이제 시청률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실 단독에 대한 욕심이 더 심해져서 오히려 오보를 좀 많이 만들고 있다. 이 JTBC 불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부분에 또 한 획을 긋는 게 BTS 사건이 있었죠. 최근이죠, 이건. 최근이죠. 이 BTS가 이 빅히트 엔터 소속사와 소송전도 벌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뭔가 갈등이 예고되는 것 같이 이제 보도를 냈는데 결국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런 연애 계약서 자체를 법률 전문가한테 검토를 한 정도의 수준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소속사와 소송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와전이 됐어요. 그걸 그대로 또 팩트 체크 없이 내보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손 사장이 결국에 사과를 했잖아요. 결국은 이건 네. 오보니까 명확한 오보니까 이게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 오보 아니야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게 그냥 단신이면 아니면은 그 목적 대상이 기사의 대상이 예. 잘 모르는 뭐 유명인이 아니라든가 그렇죠. 그런 사람이면 이해가 되는데 예. 이건 BTS잖아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이거 뭐 BTS의 불화설로 지금 퍼져 나갔었어요. 그 BTS 정도 되는 대상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예. 일단 그 기사에 크로스 체킹이 없잖아요. 전혀 없죠. 이게 BTS 어떤 일원에게도 팩트 확인을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빅히트 쪽의 의견도 안 들어봤어요. 물론 빅히트 저도 취재해봐서 알지만 잘 얘기 안 해줘요. 거기는 얘기는 안 하겠죠. 예, 멘트가 없다, 예. 뭐 입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제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당사자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근거가 뭔지는 확인을 하고 보도를 내보내야죠. 뭐 찌라시에 따르면 이 법조계 설로 나갔다고 하잖아요. 법조 개설. 네. 하하, 그냥 뭐 이게 서초동에서 술 먹다가 들은 얘기 정도인데. 그러니까 변호사겠죠. 변호사들이 도는 정보를 가지고 소스로 삼았다고 하는데 예. 근데 뭐 크로스 체킹 안 한 거는 누구도 뭐랄까 변호할 수 없는 오류? 예, 잘못? 그렇죠. 근데 그런 뭐 이런 보도의 오류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여기 또 과거의 시작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성완종 게이트 이거 저 유명한 또 오보 사건으로 막 이 인터뷰 날치기 그런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때부터 JTBC는 사실 조금 좀 기자 사회에서는 좋은 언론이라고 인정을 못 받고 시작을 했어요. 녹취록 슈킹 사건인데. 예, 그렇죠. 그 경향신문에서 이제 성완종 게이트, 성완종 전 어떤 기업 경남 기업인가요? 네. 그 회사의 그 오너인데 이분이 자살하시면서 그 전에 나는 누구누구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녹음을 해서 뭐 일종의 유서죠. 그거를 경향신문이 유족들 동의하에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JTBC가 어느 순간 그걸 툭 자르고 들어가서 절취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방송이랑 신문의 차이가 있잖아요. 뭐 신문은 매일 아침에 나가니까 네. 아침까지는 기다려야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겨도 아침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온라인 판이 있긴 하지만 예. 요 정도 무게감 있는 기사면은 같이 내보내죠. 당연히 지면이랑 같이 지면, 송고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다른 매체에서 모르고 있었냐 그러면은 예.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근데 경향이 단독 한다더라. 그 육성을 받은 거는 경향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유족한테 동의를 받은 것도 경향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업계 의리 상부 이상 예. 딴 데는 안 쓰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저기서 나가면 그 다음에 받았으면 네, 게 그때 당연한 받는 거죠. 근데 이 JTBC는 어떻게 했냐면 예. 그 뭐라고 하죠? 중간에 그걸 포렌식해서 네, 포렌식. 다시 한번 네. 예, 그 복구시키는 이 작업을 하는 어떤 전문가한테 우회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자기들이 단독 보도를 했어요. 너희랑은
획득 경로가 다르다며, 아니, 다른 거라며. 예. 근데 알고 보니까 포렌식 과정 유출된 걸 가지고 예. 유족 동의 없이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파일이에요. 네, 이게 맞아요. 다른 파일도 아니고 다른 경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똑같고 유족은 또 동의도 안 해줬고 거기에. 네, 그래서 유족도 욕하고 경향은 당연히 빡쳤고. 아 완전히 이거는 절도당한 건데. 네, 지면을 할애해서 비판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내 특종을 사실 알면서 이건 가져간 거예요. 당연히 경향에서 반발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맨날 말하는 게 JTBC의 그 변론리는 항상 일관됩니다. 예. 공익적인 목적이었다. 그 하루 일찍 나가는 게 대체 어떤 공익성을 담보하고 유족 동의 없이 나가는 게 어떤 공익적인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우리는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예. 뭐 한 그런 이 JTBC 보도에 대한 부도덕성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뭐 BTS 사건도 그렇고 또 이 맥도날드에 대한 그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제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고 이제 기업하고도 좀 갈등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맥날 뭐 이것도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지난 10월이었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패티 덜 익고 토마토의 곰팡이, 맥도날드 직원들 내부 제보, 녹음 패티 오래두면 감염 위험, 뭐 이런 내용으로 맥도날드 패티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 자체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했던 한 직원의 증언만 가지고 쓴 거예요. 네. 실제로 이런 증언이 있다 그러면 다른 매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거를 뭐 잠입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회사의 내용을 충분히 받아보고 또 상대방의 또 어떤 사실관계도 확인을 하고 이 다음에 나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일단은 좀 자극적으로 질러놨는데 아주 맥도날드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후에 뭐 매출이 팍 줄었다고 들었는데. 예, 뭐 하루 매출이 뭐 5억 정도가 이제 줄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 보도 정도로 이제 좀 정리가 되긴 됐는데 너무 이렇게 나갔던 보도들이 보면은 팩트와 좀 거리가 먼 것들이 좀 많은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시청률을 떨어뜨린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이제 나왔죠. 네, 뭐 그거 한두 개가 아니죠. 누구죠? 외교부 장관? 예, 강경화 씨. 네. 아, 그분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도 한번 있었어요. 무슨 그러니까 이 알박기 했다고 한 건데 예, 알박기 쉽게 했다. 말하면은 예. 컨테이너 박스를 오를 만한 데다가 박아놓고 예. 장관이 그렇죠. 일단 주거 목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네. 컨테이너를 박아놨다. 그래가지고 투게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예. 근데 실제로 그게 이제 집이라면서요. 컨테이너 하우스. 그러니까 뭐 틀릴 수 있어요. 오보일 수 있어요. 오보일 수 있는데 예. 항상 JTBC 보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갖는 건 예. 방식이거든요. 방식. 네, 취재 방식, 예. 데스킹 방식. 근데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직접 가보지를 않았어요. 가보지를 않고 취재를 어떻게 해요? 아니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현지에 그 땅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장관 때는 아니고 장관 후보자 때로 후보자 기억하는- 때 그렇죠. 네. 후보자 때 후보자 검증하는 검증, 과정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죠. 근데 로드뷰로 취재를 한 거예요. 아, 로드뷰로? 로드뷰로. 와 정말 IT 기업 같다. 아니 로드뷰로 그거를 로드뷰를 안다는 건 주소를 예. 안다는 거잖아요. 아, 주소를 안다는 거죠. 아니, 일단 그 방송 기자들은 그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확인도 하는 네, 거죠. 항상 현장에 가도록 돼 있거든요. 예,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 형님이라고 하는 운전기사분이랑 예, 카메라 형님이랑 같이 가야죠. 뭐 최소 3명, 예. 보통 4명이 가는데 예. 그걸 안 거치고 그 장관 검증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예. 안에 찍어보니까 주거지더라. 아니 근데 로드뷰는 신뢰가 안 나오니까 껍데기밖에 그럼요. 못 보이는 거죠.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 가지고 만약에 만들어서 올리면 데스크가 있을 텐데 그거를 오케이 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이해 안 돼요. 어떻게 그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화제성을 되게 중시하는 것 같아요. 아 화제성 빨리 그냥 치자. 음. 이게 근데 뉴스는 예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맨날 말하는 거 교과서에도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속도보다는 정확도다. 정확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손석희 사장이 강조하던 것들입니다. 신뢰, 진실 보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 오로지 진실만이. 예. 그 앵커 브리핑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멋있는 목소리로. 아니 이런 그 내용들 즉 이제 오보 사건들이 이제 계속 연이어지고 그리고 우리 지금 진보층이 이탈되고 이러면서 사실 손석희 사장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어요. 많았겠죠. 원래 엄청 동안이시잖아요. 동안이시죠. 60대 중반인데도 네. 누구? 56년생이에요. 네, 5, 6년생이면은 예. 몇 살? 64, 65 되시죠 이제. 네. 아 정말 동안이시잖아요. 정말 동안이시죠. 저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봤는데 예. 어딜 봐도 40대.
그래서 연예인이 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성 팬들이 많았어요. 또 잘생겼다가 이분의 이제 또 스마트하다, 날카롭다. 이분의 어떤 이미지였죠. 그래서 처음에 뜬 게 MBC 파업할 때 예. 수위 입고 끌려가는 사진 유명한 거 하나 있거든요. 예, 굉장히 좀 뭉클했죠. 이렇게 웃고 있는 안경 쓰고. 예, 언론인이 저래서 언론인이구나. 아니, 뭉클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그거밖에 없어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수위 입어도 잘생겼다. 수입어도 잘생겼다.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기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MBC 앵커를 하시고 또 시선 집중, 그다음에 뭐 시사 토론 백분 이런 토론. 걸로 백분 토론이죠. 이런 걸로 거의 대명사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좋았죠. 신뢰받는 언론이 뽑히면은 항상 1위 하시는. 예. 그래서 JTBC도 이제 신뢰도가 뭐 진짜 선두권으로 왔어요. 이분 때문에. 왔었죠. 왔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하락했죠. 뭐 떡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그렇죠. 아니죠. 근데 사실 JTBC에 대한 기대가 지금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 지금 사퇴를 하게 되셨는데 이분이 내부적으로 뭐 찌라시도 많이 돌았어요. 네. 그 본인은 2020년까지 이제 JTBC에 일할 걸로 생각을 하고 왔고 그리고 1월 달에 사퇴하기로 이미 이제 JTBC 회사 측과 얘기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퇴 시점은 다만 총선 전이냐 후냐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가 총선 직전에 만약에 본인이 뭐 나가게 되면 후임자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 나가면 정치적인 색깔로 사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1월이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 앵커에 사퇴하는 게 총선과 그렇게 연관이 있을까요? 그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론 보도에서 예. 총선이라는 건 진짜 큰 이벤트예요. 이벤트죠. 준비를 해야 되고 장악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뭐 일리가 없지 않아요. 예. 뭐 앵커가 교체된다는 게 특히 손석희 사장이 앵커에서 내려온다는 건 예. 어느 시점이었어도 말이 나왔을 거예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최소한 잡음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택했다라는 게 손 사장의 주장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썰들이 있죠? 결국에는 같이 갈 수 없던 몸이 아니었느냐. 아. 중앙이랑. 홍씨 일가와 같이 네. 갈 수 없는 몸이 아니냐. 그리고 뭐 당연히 시청률 때문에 나간다는 얘기는 아주 뭐랄까 합리적인 분석이고요. 예. 10%대로 갔더니 다시 손 사장 오기 전으로 회귀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손 사장의 역할은 여기까지가 아닌가, 한계가 아닌가. 뭐 그런 얘기 나오고 MBC 이적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이적설도 나왔죠. 사실 이제 MBC의 최승호 사장이 더 이상 연임을 안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네네. 근데 MBC 하면은 또 떠오르는 인물이 손석희. 손석희 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MBC. 그렇죠. 이런 친정이죠. 와중에 MBC 사장 후보가 딱히 없어요. 근데 이 사장이라는 게 사실 예. 우리가 후보를 잘 모르죠. 모르죠. 이분들을. 예, 사실 모르죠. 네, 이분 유명인이 후보가 되는 게 아니죠, 사장은. 근데 과거에 이제 뭐 원기영 앵커라든가 이렇게 앵커 하셨던 분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그 회사의 사장으로 출마하시면 굉장히 유력하긴 해요. 그렇죠. 뭐 진지도가 있으니까. 인지도가 있죠. 그리고 MBC 뉴스의 시청률이 굉장히 급락했어요. 네. 그리고 손석희 사장의 어떤 좀 진보 성향과 MBC의 성향과 지금 잘 맞고 그리고 이분이 다시 앵커를 맡으면 과거 MBC 뉴스데스크의 영화를 얻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MBC도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뭐 맥락, 네. 주변 증거 네. 이런 사변적인 걸로 사실은 만들어진 거죠, 이 썰이. 예, 그렇죠. 뭐 물론 손 사장이 나 MBC 갈 거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뭐 정확하게 뭐 부인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그냥 찌라시 돈 정도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뭐 없는 건 아닌데. 네. 근데 다만 MBC 사장이 그냥 누구를 딱 점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방문진이죠. 여기서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거 토막상식. 예. MBC는 공영방송일까요? 아닐까요? MBC는 사실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MBC죠. 예. KBS는 공영방송인가요? KBS는 공영방송이죠. 정부에 우리 세금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SBS는 어떨까요? SBS는 이제 태영이라는 데가 출자자니까 사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우리가 지상파 3사, 공중파 3사라고 얘기하지만 예. 뭐 KBS가 당연히 예, 그렇죠. 공사잖아요. 한국방송공사. 국영방송 아닙니다. 국영방송 아니죠. 국영방송이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국영방송 아니고.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예. 국영방송이면은
이제 청와대 신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청와대 방송. 예, 이러면은 국회 방송 뭐 이런 게 되겠죠, 네. 차라리. MBC는 공영방송은 아닌데 예. 공영성을 띠고 있어요. 그 근데 방문진 사실 때문에. 방문진은 국가 우리 문체부에서 가지고 있고 네. 방문진의 뭐 의결권을 그 산하에 있으니까 결국은 국가의 어떤 한 단계 걸린 한 공사 같은 개념이다. 네, 이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돈도 당연히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국가로부터 국가로부터 세금이 지원을 들어가요. 받죠. 그 경향신문 예. 가면은 MBC 안테나 옥상에 서 있어요. 예전에 정동 MBC였습니다. 네. 경향신문 건물이 MBC의 시작이었죠. 네, 그 경향신문 건물이 되게 웃겨요. 예. 경향신문도 있고 그런 다음에 거기 노총이 있어요 또. 맞아요. 노총 있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사실은 언론사라는 건 공권력의 금역 들어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뭐 그렇죠. 네, 원래는 예. 언제였지? 2014년 이것도 14년 13년 도일 때인데 예. 그 노총 압색이 한번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예, 압수수색 한번 했어요, 네. 거기. 근데 경향신문이랑 같이 그렇지. 있잖아요. 신문이랑 같이 있으니 굉장히 불편하지, 이제. 어쨌든 뭐 털긴 털었는데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예. 그때 분위기 장난 아니었죠. 그렇죠. 어디 기자들이 나서고. 신문사를 들어오냐. 사실 못 들어가는 데가 신문사하고 명동성당 몇 그렇죠. 군데 있잖아요. 명동성당 옛날에 민주화 운동 하시던 분들 그렇죠. 신하던. 그리고 조선일보도 못 들어가더라고. 그때 TV조선에서 한번 그 꼬리 깐 적이 있었잖아. 그때 못 출판사 가가지고 꼬리 깠는데 그때 못 들어갔어. 아무튼. 못 들어가는 데가 이게 몇 군데 있는데 경향신문은 그렇게 노총을 들어가면서 털린 적이 있었네요. 위에는 MBC 안테나 서 있고 노총 재밌는 있고. 건물이네. 희한한 건물이에요. 거기. 예, 재건축 1순위입니다. 거기 그 소유주도 박문진 예, 맞아요. 지분 예, 있죠. 정부 지분이죠. 어떻게 보면. 박문진 지분이 뭐 전두환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들이랑 또 연관이 있다. 뭐 캐면 끝이 엄청 없어. 복잡해요. 거기는. 그 건물이. 하여튼 MBC는 국가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방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MBC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후보로 나서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상당히 중요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손석희 사장이. 유력 후보죠. 진짜 유력 후보죠. 다른 지금 후보들이 굉장히 좀 꺼림칙해하는 후보인데, 자, 이 시점에서 이제 그 손석희 사장은 그 사내 메일을 통해서 제가 급작스럽게 나간다. 즉, 이거는 어떤 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좀 쫓겨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도 있었어요. 찌라시가 너무 세게 돌았잖아요. 너무 세게 돌았죠. 뭐였죠? 박근혜. 손근혜? 맞아. 손근혜. 내부에서, 그러니까, 뭐, 골자는 이렇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자기 이미지만 챙기는 거에 내부 조직원들이 그렇죠. 등을 돌렸다. 예. 별명은 송근혜다. 송근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찌라시가 돌았는데 거기 반박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손석희 사장이 이제 잘하신 부분도 많은데 원래 취재 경력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분이 사실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도 앵커를 하셨지 직접 취재를 하시는 활동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아나운서를 하시다가 이제 기자로 잠깐 전직을 했다 다시 아나운서로 이게 참 영역이 분명히 다른데 이때는 좀 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오래 하면, 예. 그러니까 오래 다니면 뭐 앵커에 아나운서에서 그렇죠. 기자도 기자 하고 전직도 가능했고 갑자기 경영층도 되기도 하고 PD도 됐어요. 이 길이 그렇죠.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 MBN 앵커. 네, 김주아 씨 같은 경우에도 아나운서로 시작을 해서 뭐 기자가 됐고 지금은 또 앵커가 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이 영역을 굉장히 좀 허무신 분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기자 사회에서도 특히 MBC 때도 좀 불만들이 많았어요. 이게 썼던 기사를 이 앵커가 마음대로 편집한다.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다. 취재도 안 해보고 그걸 잘 모르지 않냐. 그리고 JTBC 내부에서도 어떤 좀 톤다운에 대해서 톤 앤 매너에 대해서 기자들 사이에서 좀 불만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앵커가 굉장히 높은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 기수별로 가는 거거든요. 예, 언론사는 때 되면 네. 때 되면 그냥 가요. 그 기수 중에서 제일 멀끔하고 발음 사투리 안 쓰는 애로 딱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가 흔히 볼 때는 뉴스 볼 때는 앵커가 모든 걸 지휘하는 갑이고,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앵커가 23기고 리포팅하는 기자가 20기면 예. 이 카메라 돌아가면 그렇죠. 선배 죄송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빼먹었어요. 예. 후사리 먹고 이게 가능해요. 그렇죠. 야, 당연히 너는 이렇게 앵커 멘트를 그따구로 하냐 이 네. 소리 나오고 충분히 가능하죠. 너 중간에 준 게 뭐야? 음. 돌리는 거 뭐야 이 새끼? 된다니까요. 예,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좀 반발도 좀 많이 있고, 또 반대로 또 JTBC 기자들 내부에서 이분을 지지하는 이 보도국의 어떤 동의 없이 일방적인 인사다. 이러면서 또 반발도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양분, 나눠지는 사내 거죠. 분위기도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JTBC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JTBC 뉴스가 자리 잡은 데는 뭐 TV조선이나 채널A 뉴스는 사실 딱 색깔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청률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는 손석희라는 스타가 있기 때문에 기자가 내가 리포트한 거를 우리 앵커 덕분에 많이 본다.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확실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JTBC가 이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데까지 손 사장의 역할은. 맞습니다. 이제 초창기에 TV조선은 기자들이 이제 뭐 뉴스를 내보냈는데 어머니도 몰라. 어머 나 이것 때문에 늦었어. 뭐 너 뉴스 나갔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JTBC에는 시청률이 나오니까 기자들로서는 나름대로 좀 프라이드도 좀 강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또 그리고 이번 인사에 너무 기자들을 좀 배제한 거 아니냐. 이런 이 내부적인 그런 불만 그리고 손석희 지지하는 글들도 나왔는데 손석희 앵커는 계속해서 이제 급작스럽게 내려가는 게 아니다. 어느 회사에서 어느 방송에서 앵커 바꾸는 거를 미리미리 고지를 하냐. 대비의 일종이다. 그렇죠. 뭐 한 2, 3주 사이에서 이제 바꾸는 거지 본인이 내려가는 거는 사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내가 수락을 한 거다.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근데 이제 JTBC 경영진으로 봤을 때는 어떤 손석희 사장의 좀 어떤 신선도 그런 좀 용도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폐기가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사실 좀 너무 늙었어요. 모든 앵커들을 통틀어 놓고 볼 때 동안이시긴 하지만 네. 60대 중반에서 앵커 한다는 건 좀 흔치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앵커가 뭐 잔인한 말이지만 예. 외모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상캐스터에 따라서 시청률이 바뀐다고 했어요. 네.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봐요. 기캐랑 이제 뭐 앵커는 정말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방송이라는 게 비주얼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물론 지금도 잘생기셨지만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닐까 지금 JTBC 제 상황이. 또 사실 그 JTBC의 리더는 홍정도 씨고 이제 40대 초중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60대의 손석희 씨를 핸들링해서 끌고 가기는 또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젊은 방송을 추구를 하는데 또 말씀하신 대로 청취자층이 한 30대 남자들 이 정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너무 좀 아버지뻘 앵커가 나온다. 이 부분도 분명히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임 서복현 기자로 이제 손석희 사장이 이제 좀 인수인계를 잘 해주겠다. 네. 서복현 기자도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왠지 좀 그 까칠하고 저돌적이고 방골 기질이 있고 방송 능력이 있다.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또 잘할 거야. 근데 약간 젊은 기자로 세대 교체가 되는데 또 이분이 또 이제 손석희의 트렌드와 비슷하게 가겠죠. 정반대의 또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명하잖아요. 우복현. 예. 그 여자 앵커분 누구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안. 네. 예. 좌나경. 예.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렇죠. 뭐 안나경 앵커는 예.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들어온 거냐. 그때 뭐 천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경력도 많았죠. 없고 뭐 대학생 졸업한 대학생인데 예. 갑자기 JTBC 앵커로 발탁해서 그렇죠. 그것도 손 사장의 취향 뭐 선택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좌나경, 우복현. 예. 결국에는 그거는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대로 가겠죠. 네. 근데 이게 약간 좀 너무 급진적으로 바뀌면 또 시청자들이 이탈할 수 있으니까 약간 좀 과도기로 그렇게 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서복현 기자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나 나름대로 이제 팬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서복훈 기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잘하면 손석희 사장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 손석희 사장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뭐 잘한다는 평도 좀 부담스럽고. 아니 잘해야죠. 못한다고. 근데 이게 참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손 사장보다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또 쉽지가 않아요. 일단 팬이 형성이 됐어요. 손 사장께서는. 그렇죠. 근데 서복훈 기자는 아무래도 팬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 맡아서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좀 버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되네요. 바뀌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 예. 네, 바뀌는 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JTBC 어떻게 되겠냐? 뉴스룸이 어떻게 되겠냐? 예.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이 해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손 사장이 도입한 게 이런 겁니다. 보이는 뉴스룸. 보이는 뉴스, 그렇죠. 예. 뭐 정치부 투명한, 회의도 뭐 있고, 그게 뉴스에 개입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정치부 회의부터 해가지고 팩트 체커도 있고, 그러니까 오후 시간대부터 예. 이
뉴스룸까지 쇼가 되는 네, 거죠. 뉴스룸까지 그 체인을 예. 시청 체인을 완성을 해가지고 그렇죠. 일단 거기서 큰 효과를 거뒀고 예. 그리고 가장 주력을 밀었던 게 말씀하신 팩트 체크랑 현장 카메라. 예. 아우 좋은 성공한 모델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특이하냐? 원래 했던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데일리하게 했다. 매일매일. 매일 했죠. 매일 현장 카메라, 매일 그렇죠. 팩트 체크. 이 두 개가 사실 히트 상품이었죠. 그리고 또 오래 끌고 갔어요. 음. 대부분 다른 방송에도 시도들은 많이 했는데 좀 하다가 보통 접어버리죠. 근데 상당히 이제 오래 하면서 정착이 됐죠. 네, 그리고 스탠딩형 진행. 스탠딩형. 예. 네, 뒤에 이렇게 비주얼을 강조한 영상 그렇죠. 틀어놓으면서 예. 스탠딩형 진행이랑 맞물리는 게 앵커 브리핑. 아, 앵커 브리핑이 사실 꽃이었어요. 근데 앵커 브리핑은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게요. 서복현 기자 이제 차기 앵커가 앵커 예. 브리핑을 할까? 안 할 것 같아요.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그리고 앵커 브리핑을 하려면 짬이 좀 돼야 돼요. 본인이 해석한 거를 던져도 선배한테 두드러 맞지 않는 짬은 돼야지. 뭐 기사 나간 거와 정반대 어조로 하면 선배들이 뒷골목으로 부르죠, 화장실로. 근데 앵커 브리핑 손 사장의 앵커 브리핑도 그렇게 순탄했던 게 아니에요. 논란도 많았어요. 예. 네, 그 탁수정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방어적으로 이제 자기 변론을 네. 이용한 자리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다 이런 예. 비판도 있었고. 많았죠. 자, 그러면 사장이 이제 앵커를 안 한다. 사장이 앵커를 한 것도 굉장히 웃겼는데 그렇죠. 사장이 앵커를 안 한다. 근데 JTBC는 경영 담당 사장이 또 계세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분이? 보도총괄인데 결국에는 보도총괄인데 사실 그럼 보도국장이 그 보도총괄인 셈입니다. 네. 보도국장이 없나요, JTBC에? 아, 있어요. 있잖아요. 예, 있죠. 원래 보도국장의 롤이 있고 그러면은 결재권, 예.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음. 되는데 JTBC 인사를 손석희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여긴 오너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사권도 마음대로 못 가져가. 그러면 취재나 뉴스 방향을 매일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도국장과 쫑이 나고 사장이 보도회의를 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돼요. 그 옥상옥이죠. 옥상옥이 되는 네. 거죠. 괜히 있을 필요가. 원래 이제 그 방송사 사장은 인사권과 네. 그다음에 재무, 그리고 비용, 수익. 가끔 이제 골프장 가서 얼굴마다 마셔야죠. 정치권하고도 좀 친하게 네트워킹 지내시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차세대 콘텐츠를 좀 구상하는 이런 그 직접 구상하는 건 아니고 여러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결정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마 사장이 두 분이 더 계세요. 아마 김용달 사장과 홍정도 사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사장의 그 조합이 좀 많이 나눠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 보도 담당 사장이라는 거 대표이사이시긴 하지만 보도 쪽에서 영향력도 없고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사실 가져가기가 어렵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의문이 생겨요. 그럼 남은 옵션은 그거거든요. 뉴스룸 개편. 뉴스룸 개편이죠. 네, 뉴스룸을 이제 손 사장이, 손 대표가 주도적으로 옛날에 중앙에 했던 거 있잖아요. 혁신적인 뉴미디어 뉴스룸. 예. 그거를 구축하는 뭐랄까 태스크를 주고 네. 뭐 향후 1년간 그걸 시험적으로 해본다. 해볼 수 있죠.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예. 근데 할 것 같지 않거든요. JTBC가. JTBC가 이제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손 사장한테 그런 정권을 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손 사장도 사실 JTBC에 가셔서 뉴스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렇죠. 앵커도 해보고 싶다. 비록 나이가 있지만 새로운 또 출발을 해보셨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앵커도 못하게 되면 굳이 JTBC에 있어야 될까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뭐 본인이 누누이 밝혀왔던 건 언제까지나 보도하고 싶다. 보도하고 그런 싶다 했죠. 오피스 잡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예. 하고 말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러면 이분도 사실은 존재의 의미가 좀 불투명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차를 하신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 JTBC 하차 삼성이 웃는다. 야, 주진우 기자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손석희 사장이 삼성 저격하는 기사를 많이 내보냈죠. 많이 그리고 내보냈죠. 그쪽을 좀 강하게 앵커 멘트를 하신 것도 있고 이재용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삼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렇죠. 뭐 외삼촌이면 굉장히 친한 사이 아닙니까? 뭐 그리고 그런 대기업의 외삼촌이라는 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야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멱살잡이 해가지고 아니, 뭐 쪽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뭐 그렇죠. 큰아빠가 뭐야 예. 개새끼라고 안 부르는 게 다행이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데 그런 집안 또 다르단 말이에요. 뭐 예. 싸우면 크게 싸우지. 뭐 그렇죠. 2조 1조 가지고 예. CJ를 주네만에 이렇게 그렇죠. 싸우지. 그 정도지 이제. 예. 그런데 이런 데서 이런 외삼촌이 조카한테 이러는 거는 사실 예. 보기 되게 드문. 그렇죠. 하여튼 JTBC가 이런 삼성을 까는 기사를 많이 내보내면서 삼성과 좀 불편한 관계가 됐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불편하겠죠. 그리고 올 게 안 온다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아, JTBC 적자가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드라마나 예능 쪽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종편보다 오히려 씀씀이가 커요. 버는 것도 많지만. 근데 삼성에서 들어오는 양이 준다. 이건 우리나라 언론에서 삼성 없으면 얼마나 버틸까요? 메이저. 거의 메이저는 휘청할 것 네, 같은데. 메이저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러면 삼성 광고도 다시 한번 예전처럼 원목도 좀 시키고 싶고, 그리고 일단은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오너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 오너가가 사실 뉴스 방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죠. 이게 홍씨 집안 이쪽 홍석현 회장도 그렇고 언론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분들이 내가 만드는 방송의 뉴스에 논조를 좀 어느 정도 좌지우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나 지금 있죠, 사주라면. 예, 사주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언급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사람을 기자로서 요직에 받고 이런 거를 오너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사실 손 사장이 있으면 그런 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추정이 좀 됩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것들이었죠. 과연 그렇죠. 이 5월 동주를 예.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이게 월급 사장에 좀 비애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약발이 떨어졌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죠. 시청률이 사실 이렇게 내려가니까. 시청률도 내려가고 그 틈에 만약에 이제 오너가의 일환이었다 그러면 시청률 내려가도 쭉 하셨겠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계약을 한 일단 계약직 아닙니까? 네. 그러다 계약직이죠. 보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빼는 것도 이제 오너가를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손 사장의 행보에 대해서 예. JTBC를 나간다면 MBC는 안 갈 거다. MBC는 안 갈 것 같다. 모양이 빠진다. 좀 그것도 그렇죠. MBC 사장으로 가면은 근데 눈 한번 질끈 감고 갈 텐데 다시 MBC 앵커를 할 수 있을까? 그건 또 다른 얘기 같아요. 그 모양 이미지 굉장히 중시하시거든요. 예. 네.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유력한 것이 유학. 예. 교수의 길, 교직자의 길을 또 다시 걸을 수 있죠. 네, 공부를 하셔서. 네, 공부를 더 하셔서 그리고 뭐 두 번째가 교수. 예. 네, 세 번째가 은퇴. 정치인은 안 나오네요. 이분 정치 영입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정치 뭐 생각이 있으실 수 있지만 저는 비춥니다. 근데 안 하실 것 같아요. 앵커- 이분 잘못하면 모양새 이상해져요. 앵커 출신이 정치에서 지금 말년이 좋으신 분이 없어요. KBS 앵커 민모 씨 있는데 친한 사람. 하여튼 그분 지금 완전히 장한당 가셔갖고 이상해졌어요. 특히 명예컨대. MBC 그 전 앵커 네. 업무 기억 예. 업무 기억 얼마나 끝이 안 좋았습니까? 그렇죠. 안 좋았죠. 그 지금도 이미지가 뭐 예. 옛날보다는 조금 내려갔지만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음. 바른 이미지, 언론인의 이미지 있잖아요. 예. 그거를 그렇게 퇴색시킬 필요 있나 정치 가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치의 꿈보다는 사실 언론인의 길로 걸어가시면 나중에 후대에 멋진 언론인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정치인 잘못되시면 완전히 또 잘못하면 쓰레기 됩니다. 뭐 잘못하면 아니고 쓰레기랑 상달되면 쓰레기가 돼야죠. 근데 어쩔 수 거기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정말 욕망으로 일되는 곳인데 혼자서 예. 선비처럼 굴다가 그렇죠. 목이 날아가죠. 그리고 의리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네. 거기 가셨다가는 정말 좀 비참한 경우가 생길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은퇴하신다. 그럼 독립방송을 하나 차리실까요? 유튜브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저희 팟캐스트에 굉장한 그 경쟁자가 되실 것 같긴 한데. 석희 TV? 예. 석희 TV 뭐 할 수 있겠죠. 할수 진행 있겠죠. 경력이 많으시니까 아니면은 이제 유시민 작가처럼 예. 팟캐스트 쪽으로 오셔가지고 저희의 막강한 경쟁자. 예. 될 수도 영입을 있고. 한번 해볼까? 전화번호 아세요? 한번 연락 한번 해볼까? 아마
알 거예요. 있을 거예요. 제가 번호가 있는데 연락 한번 해보죠. 뭐 걸진 못했어요. 걸진 못했고 한번 해보지 뭐 어차피. 아니 전화해서 무슨 말 하겠어요. 저 연봉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있냐고 한번 여쭤보려고. 아니 저도 지금 여기서 출연을 못 받는데 무슨 연봉이에요. 아니 전화 좀 챙겨주시고. 아니 우리 청취자들이 지금 매달 그 후원을 얼마나 많이 해주고 계신데 월급을 안 줘요? 출연료를 안 줘요? 이 세상에 이런 악덕업주네. 누구야 대체. 이래가지고 경영과 보도가 분리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오늘 JTBC 손석희 사장의 사퇴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짚어봤는데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JTBC가 어떤 방송이었으면 좋겠다.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정리를 하죠. JTBC는 결국에는 현실론이지만 정파성을 쫓을 것이다. 색깔을 가져야 된다? 네, 이제 색깔을 갖추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은 회색이 됐어요. 이도저도 아니야. 회색, 신문에 유명한 회색 있잖아요. 한국일보라고. 예. 그렇죠. 뭐지? 어느 쪽이지? 회색은 배가 고픕니다. 예, 맞습니다. 네,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확실해야 팬층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아예 쫄쫄 굶거나 아니면 갈비 뜯거나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어중간해 이게. 경영진 입장에서는 지금 빨강이냐 파랑이냐를 선택할 기로라고 느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있어야 돈이 벌린다. 그렇죠. 시청률이 따라온다라고 생각할 너무 많은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손석희 사장의 6년 4개월간의 저의 감히 평가를 하자면 젖잘싸. 젖잘싸. 네, 졌지만 잘 싸웠다. 근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게 좀 용도팩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좀 슬픔도 좀 있습니다. 더 잘하실 수 있었는데. 연봉 꽤 높으셨어요, 그래도. 근데 연봉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심플로 연봉은 많이 받지만. 네? 이게 프라이드 때문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연봉도 못지않게. 사람이 돈 때문에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 고간에서 인심나는 거라니까요. 예, 어렵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냥 1,000원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크리스마스 지났지만. 제가 그지 같잖아요, 그러면. 그럼 10,000원이라도 좋으니까. 아닙니다. 예, 농담이고요. 네. 우리는 무료 방송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자, 저는 JTBC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색깔을 찾아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좀 쇼맨십을 버려야 된다. 이 뉴스는 쇼가 아니다. 쇼를 통해서 한번 얻어진 시청률 금방 꺼진다. 그래서 정말 추구한 대로 진실 보도하고 팩트 체크하고 특종 많이 하면 다시 시청자들은 돌아온다. 이렇게 쇼를 만드는 그리고 좀 비도덕적인 방법을 통해서 뉴스를 만들었다가는 결국은 망한다. 그러지 말고 중앙일보 정말 좋은 기사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패턴을 JTBC에도 가져와서 좀 다른 방송에서 못했던 과감한 시도 그리고 명확한 논조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약간 진보 성향 청취자들 많이 다시 돌아갈 거예요. 뉴스가 재밌고 또 뉴스가 나의 이상과 잘 맞는데 왜 안 보겠습니까?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JTBC 화이팅 해야 되나요 지금? JTBC? 네. 그런다고 스카우트 안 한 심프로 홍씨 아니잖아. 저는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JTBC에 안 뽑아주니까 팟캐스트 열심히 아니, 하자고요.